관념적 판단이 그러니까 이제 상식에 부합한 합리적인 판단인데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예. 뭐 증인 나와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됐다 그러고 이쪽 증인은 또 그렇게 됐다 그러고 그럼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확실한 기준 따지고 증인 말 좀 참작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런 92년도 이 대법원 판단의 어떤 그 태도는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2004년 그 대법원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2월. 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요 사례는 92년 사례 같은 경우는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건물의 종류, 외형 이런 것들이 예견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냥 그 판단을 고까지 멈추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2004년 이 대법원 2004년 2월 대법원 사례는 거기서 조금 더 진전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의 종류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시점인, 요거는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는 독립된 부동산이어야 된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딱 맞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갑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시점에 독립된 건물이 존재할 것. 그죠?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갖추어질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저당 설정이 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 시점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넣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당권자의 기대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비록 저당 설정 당시에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예견돼 있는, 건축이 예견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진행이 예견돼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면, 원칙은,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보자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건물이. 그럼 건물이 언제 있어야 되느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환기시켜 준 겁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이 판단은, 자, 이게 이제 저당 설정 당시에 어느 정도 건물이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행됐어야 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이건 경매기 사건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다 낸 소유권이 분리된 때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을 텐데, 이 사건은 대법원이 보기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터파기, 밑줄을 친 부분 봅니다.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서 H빔 철골 구조물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정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공사가 하나도 진전이 안 됐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도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못 갖췄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볼 게 없다.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판결의 판례 평석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판결의 의미라 그래서 이 92년 이 판결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 중의 건물에까지 법정지상권을 확대해서 인정했지만 경락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인가 여부는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시한 바가 없었는데 이 판결이 판시를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착각을 하시면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판결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공사가 하나도 진전이 안 됐다, 그 뒤에. 그래서 낙찰될 때까지도 그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하면은 꽝이에요, 꽝. 법정상권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판단이 명시적으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92년 판단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2004년 사례에서는 그게 다루어져가지고 마침 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당연한 판단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판단이다. 뭐 그렇게 평석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6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당 설정 당시에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느냐. 또 이제 92년 아까 2004년 그 2월 사례에서 다루어진 그 후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 뭐 이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그러면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전제를 깔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렇게 전제를 깔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그 저당 설정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1층 바닥의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완성되었으므로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약 2개월 만에 벽체와 지붕 공사가 완성되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급심도 이제 그 판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년 사례 같은 경우도 이런 사실에 따르면 저당 설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의 벽체를 이루게 될 판넬 중 절반이 안 되는 부분이 시공된 상태로서 그것도 이 사건 대지에 파묻혀 있었을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느냐의 여부는 사실은 좀 같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판례를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 신축. 자, 건물이 같은 동일한 소유자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건물이 좀 증축됐다. 네, 법정상권이 성립되고 나서 증축됐다. 또 좀 개축됐다. 재축, 신축됐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법정상권을 인정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하는 그런 논의입니다. 그리고 또 저당 설정이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당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증축됐다. 개축, 증축, 신축, 재축, 신축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그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되겠죠. 지금 대법원 95년 사례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요거 지금 대법원 95년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성립된 토지의 문제인데요. 아까 이게 이제 증축, 그 다음에 뭐 재축, 신축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저당권 설정됐을 때의 건축 상태, 건물 상태에서 좀 변동이 일어난 경우에 이게 법정지 상권이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로만 국한해서 다루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토지 건물 소유권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바뀌었다. 그럼 법정지 상권이 성립하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좀 고쳤다 이 말입니다. 상태를 고쳤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 때 법정지 상권의 성립 여부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95년 대법원 판결을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증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법정지상권자에게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상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롯해서 대법원 판례 기본 입장은 증축, 개축, 재축, 신축, 재건축, 신축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물론 아까 이제 뒤에 말씀드릴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좀 판례가 바뀌었는데 기본 입장은 여러분들이 성립한다. 증축되든 또 신축되든 재건축되든 마찬가지로 일단 법정지상권 성립하는데 다만 그 범위는 신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 판단의 기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제 기대, 당초 저당권 설정 당시 어떤 저당권자의 기대나 당초 법정지상권의 성립된 범위는 일정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증축됐다거나 신축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은 담보권자나 또는 담보권자의 기대에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신축됐을 경우 특히 건물이 많이 늘어나 버렸다라고 하면은 늘어난 부분까지는 인정해 주게 되면은 그거는 기대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구건물의 범위 내에서만큼 인정해 주면은 기존의 어떤 토지 소유자나 저당권자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본 판례의 어떤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년 사례도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이 이 구건물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구건물이 존재했음이 명백하다면 그 범위를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원심이 그 범위를 안 따져보고 그냥 판단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파기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이 단순히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땅덩어리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하는 어느 범위만큼 성립하느냐 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구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신건물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지었다 이렇게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성립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되든 또는 사용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정지상권의 성립 범위를 따지는 게 철거, 임료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 건물의 범위를 따져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안 따져보고 그냥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대법원 92년 사례는 그 구 건물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부지로 사용했다고 보아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93년 대법원 사례는 뭐 마찬가지로 철거하고 뭐 건물 신축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 새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대법원 85년 사례 같은 경우는 신건물, 그러니까 그 기본 원칙은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구 건물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지만 구 건물과 신건물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성이 있어야 되지 동일성을 벗어난 건물이라면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93년 대법원 사례는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95년 사례는 95년 사례를 이렇게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만 학설상으로는 이게 93년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 동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경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공식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됐다 안 됐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